석별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 아줌마 말이야. 연금 400만 원짜리 남편 잘 잡았지 뭐야. 에이, 사랑은 무슨. 저 나이에 사랑이 어딨어. 연금 보고 붙은 거지. 고등어를 쥔 제 손이 그만 떨리더라고요. 바로 제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60 넘어서도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정말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 400만 원 받는 남편이 있지만 제 통장에는 늘 마이너스만 찍혀 있던 62살 김지영입니다. 사람들은 절 이렇게 부르죠. 연금 도둑, 연금맘, 계모 주제에. 근데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연금 400만 원짜리 남자한테서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나이 들어서 재혼하는 여자들은 다 똑같다. 연금, 집, 재산. 그거 아니면 뭐하러 늙은이랑 결혼해. 저는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다가도 한편으론 마음이 쿡쿡 찔려요. 제 가슴 깊은데 어디쯤에는 너무 외롭고 무서웠던 제 60대 초반이 아직 그대로 살거든요. 제 이야기는요. 연금 400만 원짜리 남편을 어떻게 잡았는가가 아니에요. 그 남자 때문에, 그리고 그 남자 연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욕을 먹고 또 얼마나 울다가 결국 제 인생을 다시 쥐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노후가 막막해서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엉엉 울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남겼을까? 그렇게 자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예전에는 그런 밤이 한 달에 열흘은 기본이었어요.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젊었을 때 저는요. 병원 청소 용역으로 시작해서 병원 청소 용역으로 끝날 뻔한 인생이었어요. 21살 때 아는 언니 소개로 들어간 대학병원 청소 용역.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걸레질하고 쓰레기 치우고 복도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무릎 꿇고 밀대 밀던 그 시절. 지영 씨, 저기 응급실 쪽 화장실 좀 부탁해요. 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때 만난 게 제 첫 남편이에요. 같은 병원 시설관리팀 막내 직원. 퇴근길에 김밥 하나 같이 먹으면서 우리는 그걸 데이트라고 생각했죠. 24세 결혼했고 26에 첫 아이 낳고 그 다음부턴요. 제 인생은 그냥 엄마였어요. 애 둘 낳고 병원 청소 그만두고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알바했어요. 여러분, 슈퍼 계산대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물건 진열하고 손님 응대하고 밤 10시까지 서 있고 버는 건 한 달에 110만 원 남짓인데 발바닥은 부어 터져요.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 학원 한 군데라도 더 보내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죽어라 살다 보면 늙어서 좀 편해지겠지. 막연히 그랬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첫 남편이요. 45쯤 돼서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덤볐어요. 슈퍼번 돈에다가 대출까지 끌어다가 친구랑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차렸죠. 결과요? 3년 만에 빚더미에 올랐고 편의점은 간판만 달았지 늘 적자였어요. 사람이 빚에 몰리니까요. 성격도 변하더라고요. 당신이 돈만 좀 더 벌었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안 나갔을 거야. 나도 개같이 일하잖아. 근데 왜 나만 탓해? 당신이 애들한테 돈을 그렇게 쏟아붓지만 않았어도 술만 먹으면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가끔은 손이 먼저 나갔죠.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을 때 남은 건 빚이랑 서로에게 질린 두 사람뿐이었어요. 결국 저희는요, 예순을 코앞에 두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손에 쥔 건 캐리어 하나랑 전세방 보증금 조금, 통장에 남은 돈은 150만 원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순 앞둔 나이에 통장에 150만 원 남았다는 거, 그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되세요? 그날 밤 원룸 전세방에서 혼자 컵라면 먹다 말고 울음이 터졌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왜 나만 이 꼴이야. 목소리가 떨리는데 대답해줄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아이들이요? 큰아들은 결혼하면서 엄마 우리도 살기 빠듯해 하며 멀어졌고, 딸은 멀리 부산으로 시집가서 1년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였어요. 전화기 주소록을 주르륵 내려봐도 밤 11시에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친정도 없고 언니도 오빠도 없고 이제는 남편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해보고 식당 설거지도 해봤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한테 세상이 그렇게 친절하지만은 않아요. 아줌마, 설거지 좀 빨리 해요. 아, 죄송해요. 기름때가 잘 안 지워져서. 아니, 이 속도면 그냥 식기세척기가 낫겠다. 이 말 듣고 화장실 들어가서 몰래 울었던 날도 있었어요. 노후라는 게 원래 이렇게 참혹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허덕허덕 살다가 어느 날 허리가 뚝 소리를 내더니 주저앉았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병원에서는요. 디스크가 많이 안 좋아요. 무거운 거 드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제 생계가 날아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몸뚱이는 망가졌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내 옆에 없고 진짜 끝났구나. 그런데요, 사람 인생이 웃긴 게요. 딱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이상한 문이 하나 열려요. 제가 그 문을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요. 동네 실버문화센터였어요. 허리 치료 끝나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문화센터라도 나가보세요. 프로그램 많아요. 문화센터요? 전 늘 그런 데랑 인연이 없는 줄 알았어요. 거지 취급받는 데 아니야? 솔직히 이런 선입견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진짜 한번 가봤어요. 문화센터 앞마당에 화단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안에는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예. 네.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서요. 잘 오셨어요. 여기 서예 교실도 있고 건강체조도 있고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 안내해주는 사회복지사 말대로 서예 교실을 신청했어요. 내가 붓을 얼마나 잡아본다고 싶었지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쓰는 것뿐이었거든요. 첫날 서예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연금 400만 원짜리 남자. 지금의 제 남편. 처음 본 날 그 사람은 되게 평범해 보였어요. 남들보다 조금 단정한 셔츠에 다림질된 면바지. 머리는 하얗게 샜는데 눈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네. 처음 왔어요. 그러시구나. 여기 생각보다 재밌어요. 자주 오세요. 그 사람은 붓글씨도 엄청 잘 쓰진 않았어요. 근데 획은 안 떨리고 자세가 반듯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에 알았죠. 아휴, 역시 우리 박 선생님. 전직 우체국장 아니면 저렇게 정확하게 못해요.
사회복지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은퇴한 우체국장이었어요. 서예 교실 끝나고 문화센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 앉았어요.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분 많이 떨리셨죠? 네. 손에 힘이 없어서요. 근데 자세가 참 바르시네요. 언제 배우셨어요? 여러분, 나이 60 넘어서 누가 그런 말을 해주나요? 자세가 바르다, 오늘 예쁘시네요. 그 색깔 잘 어울려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주름투성이 얼굴인데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오랜만의 설렘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랑 그 사람은 문화센터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서예 교실, 건강체조, 스마트폰 배우기, 프로그램이 같은 날에 겹치다 보니 늘 같은 얼굴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은 안 피곤하세요? 허리가 조금 뻐근하네요. 디스크 있으시죠? 걸을 때 천천히 걸으세요. 발을 조금 더 벌리고 자꾸 신경을 써주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없는 날에는 문화센터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서예 교실 끝나고 문화센터 앞마당 벤치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가을이라 바람이 선선했는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지영 씨, 처음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복지사한테 제 이름을 들었나 봐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지금 혼자 사시나요? 순간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또 나이 들었다고 동정하려고 그러나? 혹시 보험 같은 거 팔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부터 스치더라고요. 왜요? 제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나 봐요. 그 사람이 멋쩍게 웃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 넘었죠. 그냥 저도 혼자 살아서요. 그 말에 제가 놀랐어요. 어머, 선생님도 혼자세요? 네. 아내랑은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다 자기들 가정 꾸렸고요. 집에는 혼자 있습니다. 묘하게 그 한마디가 가슴을 건드렸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이 사람도 밤에 씻고 나와서 말 한마디 할 데가 없겠구나.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저는 병원 청소 얘기, 남편 빚 얘기, 이혼 얘기, 그 사람은 우체국 얘기, 민원인들 얘기,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허전함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덧붙였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요. 월급 대신 연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금 통장 보면서도 딱히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요. 제 마음 어딘가에 탁 꽂혔어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연금이 있구나. 나는 연금 한 푼 없는데. 저 사람 연금이 있으면 노후는 별 걱정 없겠다. 솔직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돈 생각이 스쳤던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처음부터 100% 순정 사랑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는 게 죄인가요? 노후가 막막한 사람이 안정된 연금 부러운 게 죄인가요? 그 후로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람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같이 산책을 했고, 어느 날은 제가 감자전을 부쳐서 문화센터 뒤편 벤치에서 같이 먹기도 했어요. 혼자 계시면 밥 제대로 챙겨 드시겠어요? 대충 먹죠. 라면 끓여 먹고, 김치 꺼내 먹고. 안 되겠네. 남자가 라면만 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도 이 사람 밥을 해주면 나도 덜 외롭지 않을까? 이 사람 연금이랑 내 국민연금 두 푼 합치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꺼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영 씨, 네, 선생님. 저, 말이 좀 긴데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날 그 사람은 조금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어요. 거기엔 그의 연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저 매달 연금으로 이 정도가 들어옵니다. 세금 떼고 나면 약 400만 원 정도 돼요. 저 혼자 쓰기엔 많은 돈이고요. 근데 혼자 쓰니까 이 돈이 하나도 안 행복하더라고요. 전 그 종이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400만 원. 제가 밤새 편의점 서서 허리 부러져라 이래도 못 벌던 돈. 지영 씨, 그 사람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혹시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 사람 미쳤나? 나 같은 사람을 왜? 연금 400이라. 내가 고생 없이 살 수도 있겠네.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어요. 선생님, 저 이혼 경력도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도 저랑 연락 잘 안 하고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도 혼자고 지영 씨도 혼자잖아요. 앞으로 남은 세월 서로 말벗이라도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아플 때 서로 챙겨주는 그런 사이였으면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연금 400만 원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울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아플 때 서로 챙겨주는 그게 그렇게 부러운 말이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연금 400만 원 있는 남자. 성품도 나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집에는 전처에게서 난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이 과연 저를 반겨줄까요? 저는요. 그때 그 생각까지는 깊게 못했어요. 그냥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적어도 쓸쓸하진 않겠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여보.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럼요. 마음껏요. 우린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문화센터 사람들 몇 명, 동네 아주머니들 2명, 사회복지사 1명. 식장은 동네 작은 뷔페였고 드레스 대신 그냥 단정한 원피스에 꽃 한 송이 들었죠. 그날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도 노후가 좀 편해지겠구나. 이제 이 사람 연금이랑 같이 따뜻하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영아, 이제 절 이름도 시도 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응,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집에 가야겠다. 너도 같이 갈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전처 자식들 앞에 나를 데려가겠다는 거구나. 혹시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설득할게. 너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말 믿으시겠어요? 저는요,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토요일 아침에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옷장에 있던 제일 멀쩡한 자켓 꺼내 입고 머리도 미장원 가서 말끔하게 감고 말렸어요. 여보, 나 이상하지 않아? 아주 예쁜데?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또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남편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문제가 시작된 곳이 바로 그 집이었어요. 배를 눌렀어요.
딩동. 잠시 후 안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확 열렸어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죠. 누구세요? 민서야. 할아버지야. 아, 할아버지. 손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팔에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왔어? 그래, 우리 민서 많이 컸네. 잠시 뒤 며느리가 나왔어요. 표정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런 표정이요.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수진아. 이쪽은 남편이 제 쪽을 보며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제 말을 잘랐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저한테는 존댓말, 남편에게는 반말도 아닌 애매한 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에서 봤어요, 아버님. 요즘 황혼 재혼 많다던데. 그 말투에 이미 비아냥이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예.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슬쩍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살짝 냄새라도 맡는 것처럼 밥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아들은 아직 퇴근을 안 했는지 안 보였고 며느리가 차를 내왔어요. 아버님, 요즘은 어떠세요? 늘 그렇지 뭐. 지영 씨 덕분에 재미있게 산다. 그러시구나. 그녀의 눈이 제 쪽으로 스쳤어요. 웃고는 있지만 이미 속으로는 뭔가 계산하고 있을 그 눈빛.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어요. 양복 상의를 벗으면서 투덜대더라고요. 아, 진짜.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만 안 해도 인생이 절반은 행복할 텐데. 여보, 아버님 오셨어. 아, 아버지 오셨어요? 아들이 남편을 보면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기가 새어머니세요? 새어머니. 그 말 속에 담긴 묘한 냉기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들은 씩 웃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연금 보고 결혼하는 분들 많다던데. 여러분, 그 말이요. 칼 같았어요. 그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싹 바뀌었어요. 남편의 손이 잠깐 떨리는 게 보였고 며느리는 입가를 꽉 다물었고 손녀는 눈치 없이 TV만 보고 있었죠.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의자에 앉더니 제 눈을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아버님 연금이 꽤 되시죠? 한 400? 네. 드디어 그 숫자가 나왔어요. 400. 준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지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요즘 재혼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비 좀 보태고 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준호야, 그건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분이 아버지 연금 통장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 재혼하시는 분들 다 그거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았어요.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슬쩍 거들었어요. 근데 아버님, 저희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서 학원비도 올랐고 요즘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버님 연금 통장 저희가 좀 관리해드리면 안 될까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통장을 왜 내가? 아이고, 아버님. 요즘은 다 그래요.
부모님 재산 관리도 자식이 하는 게 좋잖아요. 혹시라도 사기당하실 수도 있고요. 그 말 끝에 며느리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날 사기꾼 취급하는 그 눈빛.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차 안에서 계속 사과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미안해. 애들이 원래 저래. 조금만 시간 주면. 괜찮아요, 여보. 저도 이해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물 틀어놓고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아, 역시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하면 안 되는구나. 연금 도둑이구나, 내가. 나이 들어서 뭘 바랬어. 근데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그 후로 아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왔어요. 명목은 아버지 안부 확인이었지만 실제론 연금 통장 얘기를 꺼내러 온 거였죠. 아버지, 요즘 건강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근데 아버지, 병원 다니시면서 돈 많이 드시죠? 저희가 통장 관리해드리면 병원비도 제때 낼 수 있고. 아들아, 난 아직 정신 멀쩡하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 에이, 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사기 당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쪽을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버지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된다는 눈빛. 저는 그때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묻혀서 제 한숨 소리가 안 들리게. 어느 날은 며느리 수진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남편이 문화센터 간 사이에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세요? 어머님. 그 호칭이 얼마나 낯설게 들리던지. 네, 남편은 문화센터 갔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데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아버님 연금 통장을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남편한테 직접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판단력도 좀 흐려지셨잖아요. 어머님이 옆에서 잘 설득해 주시면 되죠. 남편 판단력은 멀쩡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사인할 게 아니라. 수진이가 웃음을 뚝 끊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신 거 다 알거든요. 동네에서 소문 자자하던데요. 연금 400 때문에 붙었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긴요. 아버님 만나자마자 연금 통장부터 물어보셨다면서요? 문화센터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맞아요. 처음에 연금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관심 보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수진이가 서류를 탁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저희도 법적으로 아버님 재산 지킬 방법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협조 안 해주시면 저희도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수진이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나는 정말 연금 때문에 결혼한 걸까? 아니야, 나는 외로워서 결혼했어. 근데 연금이 없었어도 결혼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문화센터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진이가 다녀간 얘기도 서류 얘기도. 왜냐하면요. 남편이 저 때문에 자식들이랑 더 틀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변호사랑 같이 왔더라고요. 아버지, 이분은 저희 가족 변호사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모셨어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무슨 얘기를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하는 거야?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박민수 어르신,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성년후견제도? 그게 뭐야? 어르신의 건강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어르신께서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신 것 같아서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 판단력이 뭐가 흐려졌다는 거야? 나 멀쩡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 많이 하셨잖아요. 갑자기 재혼하시고 통장 관리도 거부하시고. 재혼이 이상한 행동이야? 내가 외로워서 한 건데.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여자 때문에 아버지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연금 400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그 순간 제가 참았던 게 터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아버지 통장에서 돈 한 푼도 안 썼다는 거 증명해 보시라고요. 저는 제 돈으로 살았어요. 국민연금이랑 제가 모아둔 돈으로. 얼마나 모았는데요? 통장 내역 보여주세요. 말문이 막혔어요. 제 통장엔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거든요. 준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보세요, 변호사님. 저 사람 통장에 돈도 없어요. 아버지 연금 노리고 들어온 게 뻔하잖아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준호야, 그만해. 지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희는 아버지 재산 지키려고 이러는 거예요. 법적으로라도 막을 겁니다. 그날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 신청서를 두고 갔어요. 만약 남편이 사인 안 하면 법원에 강제 신청하겠다고 협박하고요. 남편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애들을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여보,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 자식이 내 아내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평생 처음 보는 남자의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 앞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고 문화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연금 노리고 결혼했대. 애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버지 재산 지키려고 법까지 동원한대. 에구,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나? 시장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고 문화센터 가면 사람들이 피했어요. 어느 날 서예 교실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지영 씨, 요즘 소문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수업 나오지 말아주시겠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 말에 제 다리가 풀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요? 아니, 잘못한 건 아니지만 소문이 안 좋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날 저는 문화센터를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아, 이제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저 집 나갈게요. 뭐? 지영아, 무슨 소리야. 제가 여기 있으면 여보만 힘들어요. 애들이랑도 틀어지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차라리 제가 나가는 게 나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같이 버텨보자. 여보, 전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지영아,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여보, 미안해요. 전 여보한테 짐만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넌 내 인생의 빛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전세방으로 돌아왔어요. 1년 전 떠났던 그 좁은 원룸. 그곳이 제 진짜 집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하면 안 되는구나. 사랑도 연금도 다 헛것이었어. 근데요,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남편의 딸 박선영이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선영은 저를 이모라고 불렀어요. 처음 듣는 그 호칭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선영아, 어떻게 여길? 아버지한테 주소 들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선영을 안으로 들였어요. 좁은 원룸이 부끄러웠지만 선영은 아무렇지 않게 앉았어요. 이모, 오빠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가 매일 우시는 거 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보가 울어요? 네. 매일 밤 이모 이름 부르면서 우세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서요.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선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오빠가 뭐라고 하든 저는 이모 편이에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웃으셨거든요. 이모 만나고 나서요. 정말? 네. 아버지 혼자 계실 때는 늘 텔레비전만 보시고 말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모 만나고 나서는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웃기도 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선영의 말에 제 마음 한쪽이 녹아내렸어요. 그래도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틀어졌잖아. 틀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틀어져 있었어요. 오빤 원래 아버지 돈만 노렸거든요. 사업 망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매달렸어요. 아버지가 몰래 빚 갚아주신 것도 저는 알아요. 뭐?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 봤어요. 매달 200만 원씩 오빠 빚 갚는데 쓰셨어요. 근데 오빤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재산 노린다고 이모 욕하잖아요.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모, 아버지한테 돌아가 주세요.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오빠는 제가 설득할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싸울 거예요. 이모가 아버지 재산 하나도 안 건드렸다는 거 증명할게요. 그날 선영은 제게 용기를 줬어요. 아,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다음 날 저는 다시 남편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영아, 여보, 미안해요. 제가 도망쳤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60 넘은 노부부가 좁은 거실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여보, 우리 끝까지 같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래, 지영아. 내가 널 지킬게.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준호는 결국 법원에 성년후 견제도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아버지가 판단 능력 상실 상태라고 거짓으로 진술하면서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박민수 씨에 대한 성년후 견인 선임 신문 기일 통지. 남편은 그 통지서를 보고 주저앉았어요. 내 자식이 정말 날 이렇게 만들다니. 여보, 괜찮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게
창피해. 저도 무서웠어요. 법원이라는 곳 평생 안 가봤거든요. 선영이 변호사를 구해줬어요. 선영의 대학 동기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이모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빠가 거짓 진술한 거 다 밝혀낼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박민수 어르신, 성년후견제도는 정말 판단 능력이 없을 때만 적용돼요. 어르신은 멀쩡하시잖아요. 오히려 아드님이 허위 신청한 거라서 역공이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모님이 재산 하나도 안 건드리신 거 통장 내역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모님 돈으로 아버님 병원비 내신 것까지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모님 통장 거래 내역 확인했거든요. 지난 3개월간 이모님이 국민연금에서 병원비 40만 원씩 내셨더라고요. 맞아요. 남편이 당뇨로 병원 다닐 때 제가 몰래 제 돈으로 병원비를 냈었거든요. 남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선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 이제 당당하게 싸워요. 이모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법원 신문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어요.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준호는 저를 보더니 코웃음 쳤어요. 왔네요. 연금 도둑. 준호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연금 노리고 들어온 거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연금 400만 원 때문에 결혼한 거 우리 다 알아요. 저는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님이 앉아 계시고 양쪽에 우리랑 준호 부부가 앉았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더니 물었어요. 신청인 박준호 씨, 아버님이 판단 능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 판사님. 저희 아버지는 최근 갑자기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만난 지 석 달도 안 돼서요.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혼이 판단 능력 상실의 근거가 됩니까? 재혼 상대가 문제입니다. 저 여자는 아버지 연금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모르시는 거죠. 판사님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김지영 씨, 이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판사님,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연금 때문이 아니라 외로웠던 제 인생에 빛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비웃었어요. 사랑? 60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돈밖에 더 있어요? 판사님이 준호를 제지했어요. 신청인, 발언 조심하십시오. 그때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이것은 박민수 어르신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최근 3개월간 김지영 씨는 어르신 통장에서 단 1원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당황했어요. 그건 오히려 김지영 씨가 본인의 국민연금에서 매달 40만 원씩 어르신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와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판사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박민수 어르신이 최근 3년간 신청인 박준호 씨의 사업빚을 대신 갚아주신 내역입니다. 매달 200만 원씩 총 7,200만 원이 준호 씨 채권자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판사님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신청인 앉으십시오.
오히려 신청인이 아버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보입니다. 그때 선영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박민수 어르신의 딸 박선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 오빠 박준호는 3년 전부터 아버지한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망했다고, 빚쟁이한테 쫓긴다고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연금으로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이 있습니다. 선영이 낡은 일기장을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그걸 넘겨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기장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2년 5월 14일. 준호가 또 돈 달라고 했다. 이번엔 200만 원. 내 연금에서 또 빼야 한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차라리 죽고 싶다. 2023년 8월 23일. 준호 빚이 또 늘었다. 5천만 원이 넘는단다. 내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하지만 아들이니 어쩔 수 없다. 2024년 2월 4일. 지영 씨를 만났다. 오랜만에 웃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판사님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박준호 씨,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그냥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신청인의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합니다. 박민수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지영 씨와의 결혼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청인 박준호 씨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점, 아버님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쾅! 판사님이 망치를 내리쳤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이모. 그가 처음으로 절 이모라고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모님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돈만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해해요. 자식이 부모 재산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요, 이제는 여보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아직도 그날의 모욕이 생생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보, 응? 우리 이사 가요. 이사? 네. 여기선 더 못 살겠어요. 준호 얼굴 보기 싫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싫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가자. 우리 둘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0평짜리 작은 집, 방 하나, 거실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준호한테는 연락처만 남겨두고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대신 선영이는 자주 놀러 왔어요. 아버지, 이모. 집들이 왔어요. 선영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선영아. 그냥 올 것이지 뭘 이렇게 해. 당연히 가져와야죠. 아버지 새 출발인데. 우리는 셋이서 거실 바닥에 앉아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요즘 어때요? 좋다. 지영이랑 매일 산책하고
동네 문화센터도 다니고. 이모도 좋으세요? 응. 여기는 아무도 우릴 모르니까 편해. 선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버지 이모처럼 살고 싶어요. 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배웠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시간이 흘렀어요. 6개월, 1년. 우리는 천천히 우리만의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엔 같이 시장 가고, 점심엔 같이 텔레비전 보고, 저녁엔 같이 산책하고, 남편은 제게 매일 아침 커피를 타줬어요. 여보, 커피 좋아하잖아. 고마워요, 여보.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여보, 된장찌개 최고야. 많이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찾았어요. 준호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명절 때,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이모님도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낸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남편이 저를 보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연락해라. 우리가 마음 준비되면. 네, 알겠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졌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선영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이모.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군데? 제 남자친구예요. 선영의 남자친구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비슷했어요. 아버지, 저희 결혼하려고요. 정말? 축하한다. 남편이 기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선영아, 축하해. 이모가 없었으면 저도 사랑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모가 제게 가르쳐 줬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고요. 선영의 결혼식 날 우리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갔어요. 준호도 와 있었어요. 그가 멀리서 저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원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사이. 그걸로 충분했어요. 선영의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응?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외롭게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여보도 저한테 인생을 돌려줬잖아요. 진짜? 응. 여보 만나기 전에는 매일 밤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여보 얼굴 보는 게 좋아서요. 남편이 웃었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세상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어요. 나도 그래. 지영이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아. 우리는 그날 밤 서로 안고 잠들었어요. 60 넘은 노부부가 마치 신혼부부처럼.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연금이 4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한 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걸. 어느 날 문화센터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배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무슨 조언? 저도 요즘 한 남자분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자식들이 반대해요. 제가 재산 노린다고요. 제가 그 후배의 손을 잡았어요. 후배님, 진심이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섭잖아요. 욕먹는 것도 무섭고. 맞아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요, 그 무서움을 이기고 나면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후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배님처럼 저도 용기 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연금 400만 원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남편이 타준 커피 한 잔, 저녁 산책길에 손을 꼭 잡아주는 그 따뜻함, 밤에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웃는 그 순간들. 그게 바로 제가 찾은 행복이었어요. 오늘도 남편이 아침 커피를 타왔어요. 여보, 커피. 고마워요, 여보.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 좋아요. 같이 가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었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여보, 응? 우리 100살까지 살자. 그래, 100살까지 같이 살자.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62살에.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진심으로요.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